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떠 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허정혜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안팎에서 근무하는 허정혜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말끔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담이 접수됐는지 볼까요? 집에 물이 셀까 걱정돼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사업은 망하고 우정도 잃고,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입니다.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산림청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좀 마련했다고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산불 중 상당수가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산림 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이 우리 산림보호법 시행령이요. 6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기존 산사체 예측 정보는 땅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토양 함수량에 따라서 80%일 때 주의보를, 100%일 때 경보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경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 단계를 추가해서 토양 함수량 90%일 때 예비 경보를 한 번 더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개정 시행령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산림 보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산불 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누구든지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산림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불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원래는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기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예비경보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좀 대피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좀 시민들한테는 좀 유의미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산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망 사건이나 뭐 상해 사건들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산사태 주의보가 좀 이렇게 개선된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인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아동 인구수는 81,364명으로 우리나라 아동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서 장애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노산 같은 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달라지는 내용들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아이 계획이 있는 저에게도 예. 매우 중요한 정보인 네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장애 아동 지원센터에서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보호자 교육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기존에 시행해왔던 장애 유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더해서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추적 검사와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요. 정밀 검사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밀 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각 지자체에서도 개정법에 따라서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존 장애아동복지법은 그 대상을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장애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라 그 나이가 9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서 법에 따른 아동의 성장과 장애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장애아가 혹은 아니면 장애우가 우리 이제 같이 가족들에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감을 좀 겪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보강이 안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어떤 이해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안은 조금 더 뭐 장애를 좀 우리가 회피하자라는 느낌은 좀 받아들여지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만약에 장애가 좀 발생할 것 같은 것들 조기에 좀 예방을 좀 하고 네. 예방 차원과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발생한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보듬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고 9세 미만으로 조금 더 상향된 부분들은 장애우들에게 훨씬 더 장애우를 가진 알을 가진 가족들한테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효적인 대책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또 법안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입니다. 사실은 수입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식들 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축산물에만 적용해 오던 수입위생평가가 6월 14일부터는 돈가스, 소세지 등의 동물성 식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변호사님 하나씩 좀 살펴주시죠. 예, 저희 수입 위생 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 허용을 요청할 때 수출국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고 동물성 식품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해 가공한 식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타조고기, 거위나 칠면조의 알 등이 동물성 식품에 해당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의 수입 위생 평가 세부 절차 마련, 계획 수입 신속 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로까지 확대, 축산물의 통관 단계 정밀 검사 기간 단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은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 위생 평가 등 요건과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입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도 효율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기존의 축산물 수입 위생 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별도 평가 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되고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는 수입식품 통합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어떤 위생 안전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축산물 말고 이제 동물성 식품까지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근데 GMO나 아니면 이제 배양육, 네. 요즘 이제 핫한 시장이다 보니까 배양육도 어쨌든 고기 형태가 좀 발생을 할 텐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궁금하네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관련 이제 시행 규정이나 규칙들이 네, 네, 나오는 네.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신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좀 개선된 법안들이니까요. 좀 국민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옥탑에 사는 그 사람인데요. 네, 옥상에 살고 계시고요. 예. 왜냐면, 옥탑이, 바로 위에가 옥탑이고, 네, 네. 7층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 네, 7층이요. 예. 예, 근데 그 7층 바닥이 방수한 지가 6년째예요. 바닥 방수요. 예. 예, 근데 그 방수를 지금 재작년부터 그 방수 얘기가 나오다가, 네. 또 노인양반들은 어느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이 방수가 새야 방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네네. 않고는 방수를 안 한다 이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그게 뭐야 방수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살림살이가 다 7층에 있잖아요. 예예. 그거 젖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궁금하신 네. 점이 방수 관련된 부분이 좀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네. 옆에서 허정혜 변호사님이 잘 듣고 계셨거든요. 허정혜 네.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인사 네,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허정희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세요, 상담자님? 예, 예. 예, 네네. 저희 언제 지어진 아파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언제 지어진 아파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18년도요. 아, 2018년도에 처음 지어진 건물인가요? 예, 예. 아. 18년도에 처음 지어져가지고, 네, 건축업자가 방수를 제대로 못해서, 예, 제가 이사 가자마자 집이 새서, 방수, 업자를 찾아가서, 그 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싹 갈아내고, 나서 방수를 다시 했어요. 예, 이제 방수업자가 제대로 그리고 잘 해놓고 왔으면 괜찮은데 저도 먹고 살고 일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하고 왔다 갔다 못하고 그래서 빌라에 사는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꼼꼼히 좀 하기 그럼 좀 잘 보시라고. 네, 그랬더니 다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오야지가 이제 대충 잘 해줬다고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은 난간대가 금이 가고 바닥에 금이 가고 그래서 올해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네, 그 얘기를 방수 얘기를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다가 입주자들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걸 오성건설이라는 데에
관리를 맡겼어요. 네. 그래서 오송건설에서 나와서 보고 찬반 투표를 한다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찬반 투표를 해놨는데 그걸 지금 1월까지거든요. 근데 한 8집 정도만 해놓고 18집인데 지금 한 8세대 정도 분이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뭐 반대는 거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놓고 예, 그런 상태예요. 결국 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그 찬반 네.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잘 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라고요? 네, 그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선거 투표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주민 다른 분들께서 이제 많이 호응도 안 해주시고 있어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용을 이전에도 살짝 살펴봤는데 뭐 동장이 뭐 지금 미리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사고가 나면 뭐 옥상은 보수를 해주는데 네. 나머지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알아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알아서 나보로 고쳐야 돼. 그 분들이 좀 하라 이거죠. 예, 사실 저희 이제 민법은요, 공작물에 대한 그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의 경우에는 이제 공용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입대위이기 때문에 입대위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이제 옥상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옥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이제 세대까지 누수가 돼서 이제 상담자님께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입대의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합건물 그 관리법에서도 이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이제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무관심하셔서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보수 공지를 붙여서 찬반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한 입주민들에게도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으신가요? 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하자 관리 보수하는 그 주체는 입대위에 있고요. 뭐 입대위의 결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개별 주민들에게까지는 이걸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집 수리 비용 그리고 옥상 수리 비용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나 생필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급심 판례에 따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입주민 전체에다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 피해가 발생한 생필품이나 가구 같은 경우는 혹시나 그 누수 피해가 없어야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시면 그런 사진들을 모두 좀 찍어 두시고요. 가급적이면 그거를 팔지 마시고 긴급히 보수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감정인을 불러서 피해 정도를 확인받은 다음에 보수를 진행하시거나 이제 새로 가구를 구매하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때 이제 당연히 영수증 같은 것도 잘 챙겨 두셔야겠죠.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도 천장 같은 게 세가지고 그 석고가 젖어가지고 그게 뭐야 이렇게 거시면 석고는 전혀 못 쓰잖아요. 네, 그 집을 못 쓰시는 석고를 그러면 다 뜯어내고 네, 예.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석고를 뜯으면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전 부분을 확인해서 사진 찍고 해서 그걸 다 첨부해가지고 그 민사를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당연히 그 누수되는 범위 부위라든지 이런 거는 사진을 다 촬영해 놓으시는 게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가구나 생필품 같은 것도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 문제도 있지만요. 원래는 그 처음에 그 집이 섰을 때 건축주가 그게 해줄 그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하자 보증금을 건축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사람을 써서 하자 보증금을 19년도에 다 받아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앞으로 해가지고 통장에 1,800만 원이 지금 입금되어 있어요. 네. 예. 그 아파트 근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 1,800만 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원래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었어요. 왜냐면은 하자 보증금 일체를 전부 다 받아갖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예. 돈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저희가 책임을 물으라고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자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입주민 대표 회의, 이제 동장들 그리고 모임 그런 회의체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냐면 회의를 하고 거시기에도 이제 7층에서 여기 7층에서 네, 보면은 별로 하자가 많이 생긴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적으로 많이 그런 바람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이 또 다른 데가 세가지고 그게 뭐야 건축 쪽을 이렇게 이걸 거시기 않으면 다 거시기 해라 이게 뭐야 확장 공사를 한 걸 다 철수시켜가지고 올려온 식으로 해주라 그러지 않으면 난 그게 뭐야 이쪽을 못 거시겠다 그랬더니 다 그러면 수리를 다 해주겠다 이래요. 옥상까지 다. 그래서 옥상까지 다 다시 방수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6년 전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죠. 지금은 다시 이제 그런데도 그게 뭐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도 그게 뭐야, 건축 일을 한 4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그게 뭐야, 보면은, 차이 생겼으면은, 미리 뭐, 그게 뭐야, 응? 다른 데 갔다가 사람을 시켜서 발려든, 업자를 시켜서 발려든 해야 하는데, 이 노인 양반들이 뭔 얘기를 들었는지 무조건 그게 뭐야, 해야 하고, 세는 것은 내가 책임지라. 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 안에 피해를 보신 것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네, 왜냐면, 저는, 그래서 그 집이 상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걸 올해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걸 방수를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네, 평소에 이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반상회를 먼저 하지. 그럼 반상회를 하면 사람이 나와야 사람이 안 나와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반상회를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손건설에 관리를 맡겨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손건설에다 얘기하니까 오손건설 나와서 보고 확인한 상태에서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전반 투표로 하자. 네, 해가지고 부팅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쩌고 시켰는지는 몰라도 지금 7층은 뭐 알다시피 새집 다 돼 있고 4층도 두 집이 돼 있고 3층 두 집인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5층하고 6층만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 관리 그래? 책임은 입대위에 있기 때문에 입대위에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입대위가 이제 말을 지금 상담자님의 이제 요청을 계속 안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예방적인 차원도 좀 요청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방 차원이라면은 이제 그 오성건설 그 회사 측하고도 확인을 해서 이제 누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를 통해서 입대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위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비가 왔을 때 누수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모든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18집에가 다 보내요. 네? 내용 증명서를 아, 네. 18집에가 다 보내요. 네, 내용증을 개별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입대위 명의에 대해 이제 수신자를 입주자 대표 회의로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제 입대위에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보존 관리 행위를 해달라라는 거를 요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좋지만 이제 불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입대위, 이게 보존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입대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아까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구 생필품, 뭐 집수리 비용을 넘어서 이제 숙박비 같은 경우도 하자 보수 기간 동안에 숙박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단지 예명년에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작년에 또 집 투기에 싸겠어요. 네. 네, 상담자님. 네. 제가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네. 이제 허 변호사님께서 관리 보존 행위는 사실은 이제 입대위의 책임이기 때문에 입대위한테 이제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1,8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써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봐라,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7층 지금 집 안에 위에서 새나요? 아직 안 세요. 아, 혹시 셀 것 같으세요? 네. 저번에 한번 세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예예. 그쪽이 많이 새가지고 예예.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래가지고 벽면 그 바깥쪽에 그것다가 예예. 싹 갈아엎어가지고 네. 다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못했어요. 혹시 벽면 위쪽에서 새나요? 아니면 벽면 바깥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우측 벽 같은 데서 혹시 새나요? 그러니까 바닥에서요. 바닥이요? 예,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예예. 바닥을 싹 갈았을 때 예예. 보니까 금이 쫙쫙 가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에서 새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물이 새는 건가요? 예, 옥상에서 내려오는 게 그러면 뚝뚝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진 않는 거네요. 아니요, 그때 당시 그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예예. 물, 자궁방 음. 등 있는 데로 물이 떨어져서 등을 뜯으니까 예예. 그쪽을 해가지고 그쪽을 다 뜯고 네네. 봤더니 전기를 타고 내려내가지고 전기 있는 데까지 다 팠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바깥쪽 벽체를 옥상 통해서 바닥에서 들어온다는 새는 얘기죠, 물이. 물이 그러니까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벽체를 통해서 아니, 내려가서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천장에서 떨어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예예. 이것은 그냥 임시로 고쳐서는 되지 않는다 예예. 해가지고 옥상 방수를 예. 다시 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가 안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면, 옥상 위에다가 하는 방수는 저희가 이제 옥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다가 쫙 이제 까는 방수 공사, 도막 방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도막 방수 형태를 하는 거고요.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와서 방수 공사를 할 때 바닥에다 쫙 깔아가지고 이제 빗물이 통하지 않게끔 만드는 걸 도막 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집 안에서 만약에 크랙이 발생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실금이 발생해서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방식은 우리 이제 우레탄 방수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 인젝션 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쏴서 그걸 사이사이를 메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방수 공사 타입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옥상 위에서 막아주는 공사는 방금 우리 허변혜선님 얘기하신 것처럼 입대위에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여요. 그래서 입대위에 요청을 하셔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집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혹시 벽체나 한마디로 골조 사이사이에서 빗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은 하자보수 청구를 사실은 건설사에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설사는요? 거예요. 예, 예, 예. 아까도 얘기했더니 예, 예. 건설사에서 해 예. 원래는 건설사에서 옥상 이러고 세개 생겼으면 이게 되면 네네. 건설사에서 네. 하자보수로 해줘야 하는데 네네. 하자보수 금액을 그걸 가져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장기수선 전부 다 청구. 예, 가져온 예. 거죠. 예, 예. 그거는 아까 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럼 네. 결국은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건설사한테서 입대기가 가져왔다면 결국은 골조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크랙이나 이런 누수들도 결국은 입대기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입대기한테 청구를 해서 너희들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해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결국에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누수 피해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어떤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상담자님. 이제 거기서는 네. 그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서면으로 보내놔야 나중에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네. 어쨌든 그쪽 입대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피해 본 것을 보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네. 네네, 상담자님. 그래서 아직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내용 소통이 아직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네. 상당히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이랑 한마디만 이제 궁금하신 거 하나 질문만 하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네. 말씀 하나만 해주시죠. 예. 예. 네. 입대위에 관리 요청해왔다는 점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래 증거를 좀 남겨놓으시고요. 누수 사고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사진들이나 이런 증거 자료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지금 변호사님하고 저희 우리 MC 분께서 정말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상담자님. 예, 저는 그게 그냥 만약에 그 집에 올해 제가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지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거기 집에서 일이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집사람뿐이 없는데 네. 집사람이 여자라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번에 내려오기 전에 그게 뭐야 그때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저 예, 예. 그걸 임시 이제 방수 실리콘이라는 걸로 네. 발라진 데를 대충 발라놓고 들어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야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걸 다 95식으로 내렸거든요. 예, 예. 비가 많이 온다 해서.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디서 살지는 이제 모르겠죠. 네. 선생님, 그래서 방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분쟁이 되거나 만약에 그쪽에서 누수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결국은 법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니까 예방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예방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예방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방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거는 증거를 수집을 잘해야 된다. 사진하고 동영상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전화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많은 얘기들 해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답답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방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방이 좀 안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네.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입대위가 돈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피해 보전 관련한 부분에서 증거 수집을 좀 잘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말을 그대로 안 따라주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자 이런 내용이 네. 있는데 변호사님 그래도
이 상담자님 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서 예. 혹시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더 네. 해주시죠. 이제 그 동장분께서 계속 집 맞아요. 내부는 예, 네, 예. 너가 그 상담장님이 알아서 책임져야 네. 된다라는 식으로 네, 하는데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네.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거 찾으셔서 내용 증명할 때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어쨌든 법조인의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인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내분이 뭐 아무리 여자분이시고 뭐 집사람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증거 수집 관련된 부분 뭐 빗물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어떤 누수가 뭐 크랙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들이라서 좀 어려우시면 저희 이제 방송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재방송으로 돌려보시고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딸의 교육 문제로 5년 넘게 떨어져 산 40대 기러기 남편입니다. 5년 전 중학생이 된 딸이 유학을 제안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희끼리만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하루는 심하게 다퉜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가 먼저 유학 중인 딸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러 가겠다고 하기에 혼자 보낸 딸이 걱정이 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합의하에 아내를 딸이 있는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대기업 회사원인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권유받게 되어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받고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재취업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장기간의 기러기 부부 생활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쳐버린 저는 결국 이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을 하던 아내는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도 생겼고 지금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한다면서 저에게 딸도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라도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전업주부를 하면서 살림이며 육아, 시댁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아내를 억지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는 이대로 아내의 이혼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걸까요?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집 한 채랑 퇴직금이 전부고 1년 전 장모님이 아내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이 갑작스런 퇴직 사실은 재취업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이혼 통보 좀 받은 상황인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통상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떨까요? 네. 실제로도 예.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최근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요건을 들고 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흔히 축출 이혼이라고 하죠. 배우자를 쫓아내거나 몰아내기 위한 이혼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그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은 좀 미국식의 어떤 우리 파탄주의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좀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런데 이 케이스,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별거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사안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어차피 저희가 양 당사자가 예. 물론 부양해야 되는 의무는 네네. 있지만 합의하에 이렇게 잠시 이 시간 떨어져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생활비를 예. 보내준 사람 그 일방 배우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내분께서는 이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증이 있다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그 남편이 네. 원하지 않는다면 안 될 네,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 뭐 보입니다. 아내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것 같고, 뭐 남편도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점은 재산 분할이에요. 요 재산 분할, 요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넘게 좀 결혼 생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네. 그 결혼 생활을 하셨죠. 네네. 그 재산 분할은 이제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들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뭐 아파트나 퇴직금도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누가 더 기여했는지 기여율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가사 노동을 하는 등 내조를 통해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라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2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핵심 쟁점은 제가 봤을 땐 또 1년 전에 아내분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부동산,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재산 분할하게 되면 100% 나눠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네, 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대한 협력을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네. 대상이 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네. 판례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이라도 조금이지만 유지 증식을 위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정이 만약에 아내의 일방적인 그 혼인 그 이혼 의사가 있었고 남편이 결국 이를 받아들이게 돼서 이혼이 성립한다면 그 부동산만 따졌을 때 10에서 20% 정도는 남편에게로 분할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최태원 SK 회장 뭐 이제 재판에서 그렇지만 유지 증식 그다음에 감소 방지 관련된 부분에서 1조 정도 네. 나온 재산 분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1년 정도 됐죠. 이제 받은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무리 적은 기간이더라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 예, 나눠야 그렇습니다. 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저희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볼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창들 7명에서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같이 여행도 가고 친목 모임도 자주 가져요. 그중에 일찍이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임대료와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3년 전에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고 나서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됐고요. 아직 원금은 갚지 못했는데 다달이 이자만 70만 원씩 줬습니다. 이자만 따져도 2,500만 원이 넘더군요. 근데 가게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워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은 정리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서 친구에게 빌린 원금은커녕 이자도 주기 어렵습니다. 이자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달이 달라고 친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자 내는 걸 좀 잠시 멈추면 안 되겠냐? 라고 요구를 했더니 친구가 왜 빌릴 때 작성했었던 차용증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자는 다달이 좀 달라고 네.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느냐 아니면 이자가 내가 지금까지 낸 게 원금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데 법적으로 원금 탕감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마음 좀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이자로 2,500만 원 정도 줬어요.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원금인데 이자를 2,500만 원 줬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그러니까 이자만 70만 원 줬거든요. 두 분이 좀 상의해서 좀 정했을 것 같은데
법정에서 좀 정한 이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자 수준이 적당한 이자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이자 제한법은 민법, 예, 예. 상법상 채무를 망라하고 연 최고 이자율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동 대통령령은 22년 7월 7일부터 그 이후에 있는 금전 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그 최대 이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라면 당시 적용되었던 연 최고 이자율인 24%로 계산하더라도 월 60만 원이 최대 이자액인데 월 70만 원의 이자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월 7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예. 그 나머지 초과 지출한 금액은 이제 원금에 충당해서 원금을 예. 이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천만 원에서 이제까지 추가로 지급한 이자분이 공제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금 탕감할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탕감할 방법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탕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좀 작성하신 것 같아요. 차용증 효력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 차용증이라는 거 원래 네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예, 예. 아시는 것처럼 낙성 불효세계 계약으로 예.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진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확실한 장점이 있고 그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분명히 인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방금 이 사건처럼 법의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 해당 부분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렇군요. 차용증, 낙성 불효식. 사실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네.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 뭐 넘어가고 그 상담자님께서 사업까지 좀 접으시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게 되는 건 아니신지 좀 걱정을 좀 됩니다. 혹시 원금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될 다른 방법 없을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인의 생각 같은 제도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예.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총 채무액이 상담자님의 경우에 같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으실 수 있다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자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상담자님께서는 충분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용증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낙성 불효식 계약 사실은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 혹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차용증에 꼭 기재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계약서에는 최소한 네.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몇 %의 이자를 적용하여 빌리거나 빌려준다는 내용을 반드시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를 영수했다, 받았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채무관계에서 이자 약정 따로 없으면 사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뭐 무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정 따로 없다고 만약에 하면 다툼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 저희 민법상으로 따지자면 이제 보통 이자라고 해가지고 5%씩 5%, 예, 법정 이자로. 법정 이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해당 그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자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이메일로 들어온 두 번째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법률방송 또 시간이 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생생모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허정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보물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